징역 2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도 불가능한 아주 중범죄입니다.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성소수자분들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건에서 갑자기 이런 고소가 들어오니까 제 월세 내줄 수 있어요, 근데?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를 잡아놓고자 하는 분들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악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억울한 당신 편 법무법인 안팎입니다. 안 변호사님, 연인 사이에서 아름답게 헤어지면 참 좋겠지만 예, 실제로 형사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참 많이 봐요. 그렇죠.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감정적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제 앙금이 너무 심하게 남아있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섞어서 보복 고소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골 레파토리가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같이 살던 분들인 경우에, 그리고 스토킹 같은 것들. 사실은 연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에 연락을 주고받은 건데 진작부터 헤어져 있었고 연인관계 아니다 라고 해서 스토킹을 고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오늘 다룰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유사관광과 준강제추행 혐의였는데요. 준유사관광 같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범죄였기 그렇죠. 때문에 의뢰인의 인생을 걸고 이 사건을 싸워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형량이 징역 2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도 불가능한 아주 중범죄입니다. 성소수자 술집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의뢰인. 헤어진 이후에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술집에서 한 남성을 만나 호감을 갖고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나누며 연인관계로 당일 발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력이 부족한 상대방을 위해 생활비와 월세까지 보태주며 진심을 다해 만났는데 결국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준유사관광,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소장에는 제가 호텔과 자취방에서 동의 없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준유사관광 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연인 사이도 아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만날 때마다 자신의 신체를 더듬었다라는 얘기도 적혀 있었는데 자신이 범행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료 기록부까지 제출했습니다. 실형을 살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입니다. 나 진짜 억울합니다. 유사관과는 일반 강제추행자와 달리 실형 선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도 선고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범죄의 형량 하한선이 굉장히 높고요. 연인이 아니었다는 고소인의 악의적인 진술 앞에서 의뢰인은 굉장한 절박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성소수자분들끼리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폭발적인 어떤 사랑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연인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해버리니까 이제 두 배로 배신감을 좀 느꼈던 거죠. 사실 이게 연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유무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만약에 연인 관계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의 없이 뭘 강제로 나아가거나 하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는 두 분이 연인 관계였다는 걸 입증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는 객관적인 알리바이 같은 것들, 이런 좀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변론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 있는 게 저희 회사 이름 안팎이 여기 안주영 변호사, 저 박민규 변호사 두 사람의 성을 따서 만든 회사거든요. 남자 둘이 시작을 해서 그런지 동성에 관련된 사건들이 저희가 많이 있었어요. 개업 초기부터. 저희가 이제 둘이 좀 그런 사이 아니냐는 의심도 많이 받았는데 둘이는 서로 질색합니다. 정말 소름 돋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성소수자분들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남녀 연인들을 보면요. 카카오톡으로 애정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잘 들어갔어?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또 어디 여행 가고 싶어? 같이 1박 2일 여행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동성 커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남정네 둘입니다. 밥 먹었냐? 밥 먹자. 야구나 보러 가자.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둘이 있을 때는 살갑게 대화를 하지만 메시지로는 잘 그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소인이 우린 실제로 연인관계가 아니었어요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버렸을 때 연인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정황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였냐면요. 모든 성소수자분들이 다 커밍아웃을 하고 사회적으로 다 밝힌 채로 생활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적은 없었던 분이었고 가족들조차도 전부 모르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갑자기 이런 고소가 들어오니까 본인이 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억지로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떠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또 민사소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이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지만 민사소송 속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송달이 되고 그것을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 등기우편을 수령해야지 사건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등기우편을 부모님이 대리해서 수령을 하고 서류를 열어보았을 때 우리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 사건의 본질적인 범죄가 성립하냐 아니냐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 의뢰인의 내밀한 개인적인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저희 법무법인 안팎의 또 다른 숨겨진 미션이었습니다. 네,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 이런 것들은 고소인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면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방어를 못할 경우에는 실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안팎의 변호인단은 고소인의 주장의 어떤 모순이나 객관적인 사실과의 배치되는 점 등을 지적할 만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행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에 이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시간대에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리바이죠. 그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여러분들 구글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본인이 이제 핸드폰에 구글이 로그인이 돼 있으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소인이 주장했던 시간대에 내가 거기 없고 나 부모님이랑 식사하고 있었다 라고 말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되는 거죠.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2025년 12월 15일에 서울 소재 호텔에서 두 사람이 호텔에 입실을 하였고 그 안에서 준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고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날 저희 의뢰인분은 가족들과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웠던 것 중에 그 연인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상대방 쪽에서는 본인이 동성애자인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전혀 밝히지 않은 채로 그냥 이제 동성에게 이런 걸 당한 것처럼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의뢰인이 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뭔가 보탬이 되어주고 싶어서 월세도 내주고 이런 생활비 같은 것도 주고 했던 내역들이 수개월간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연인 관계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하면 세상에 친구한테 월세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 월세 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내줄 수는 있지만 그래? 제가 만약에 안 변호사님을 바에서 처음 만났고 불과 한 달 있다가 월세를 내주고 생활비를 주거나 하진 않겠죠. 맞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저희가 쭉 뽑아서 상대방과의 거래 내역, 그러니까 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줬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런 금융 지원이 있을 필요가 없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주장을 했었죠. 제 월세 내줄 수 있어요, 근데? 회사 돈으로 한번 해볼까요? 고민에 좀 텀이 있네, 속상하네. 고소인이 정신과에 가서 진단서도 이제 발급받아서 이제 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라는 게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와가지고 어떤 원인으로 어떤 증상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진단을 해주는 거지만 환자가 겪었다고 하는 경험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악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는 내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원인으로 우울증이든 아니면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든 이런 게 걸렸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는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해서 그때부터 잠을 못 잔다라고 말을 해도 이 진료를 해주는 의사 선생님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단서에는 언제 겪은 성범죄 피해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고 불안 장애를 겪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적혀지는 겁니다. 의뢰인은 이미 그 사람이 다른 원인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조명하게끔 저희가 변론을 했습니다. 이게 고소인이 상당히 악의적이었던 게 본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마치 우리 의뢰인 때문에 촉발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해가지고 가짜 고소를 한 것이라 사실 굉장히 악의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어떤 성범죄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하면서 마치 그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병력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강간 치상을 붙인다든지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지고 합의금의 수준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진단서를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체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바에서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막 잘 되고 둘이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소인 쪽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막 만나달라고 구애를 했죠. 구애를 하고 쫓아오고 했었던 내역들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 내역을 지우지 않았었던 겁니다. 헤어진 연인분들이 보통 이제 헤어지고 나면 이 사람 또 보겠어 하고서는 카카오톡 딱 방 나가버리고 막 지워버리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그거 꼭 남겨두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고당할지 몰라요. 구글 타임라인, 계좌 송금 내역, 허위 진료 정황에 따른 상황 재분석까지 법무법의 안팎에서는 고소인의 거짓말을 아주 조목조목 분석해가지고 발기가 벗겨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안팎의 철저한 과학적, 물적 증거 제시와 이에 뒷받침된 철저한 법리 분석 덕분에 본 사건 완벽하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막아냈습니다. 중범죄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뻔한 의뢰인을 다시 일상으로 복귀시킨 완벽한 성공작이었어요. 예, 성범죄 무고 피해를 겪었을 때 진짜 이악 물고 기획해서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만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많이 막 억울해하시고 저 진짜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한 것처럼 객관적인 물증들을 확보해서 분석하지 않으면 말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경찰과 검찰은요, 억울한 피의자의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피의자를 잡아놓고자 하는 분들이지 절대 피의자 편이 아니라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법은 멀고 억울함은 가깝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안팎으로 오세요. 헤어진 연인의 악의적인 고소나 억울한 누명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우리 안팎이 구원투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LG 트윈스 팬인데요. LG 트윈스 팬들은 무조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산 팬입니다. 두산 팬도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서울 사람들은 다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